아니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아. 꼬붕 대잔치라고. 붕붕붕.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동차. 이제 그 이야기가 그냥 뭐 웃자고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안철수하고 사적 감정도 있지만 실제로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당에 대선 주자로 뛸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계속 데려오고 싶어 했어. 근데 김종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종인 입장에서는 가장 의식하고 정치했던 사람이 김무성 등이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 김무성하고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장제훈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김종인을 때리는 관계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데려와야 된다, 안철수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이 구조 속에 놓여 있다가 김종인은 나 없이 니들 잘 되나 보자 하고 이제 자기가 정한 거예요, 임기를. 누가 그때까지 하고 나가세요가 아니었고 김종인 자체가 이제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한 거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 나간다고 자기가 시한을 정해놓고 나가버렸어요. 그 과정에 예를 들면은 김종인이 이제 하도 장제원이 페이스북 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김종인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홍준표 꼬붕이라는 소리를 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저번에 그 김병주인 누구든 막 심각한 표현을 했잖아요. 범죄자, 뇌물 혐의자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김종인 옹이 혼자 같은 장제원한테 너는 홍준표 꼬붕이냐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고. 이게 장제원이 이제 진짜 할아버지 그냥 코스염 잡는 거죠. 그러는 당신은 노태우 꼬붕이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 난 이렇게 진짜 아사리파는 처음 봐요. 민주당에서 이런 모습 본 적 있어요? 한번 봐봐. 지금 장제원이 68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67년생인가. 50대 중반이고 자기보다 거의 한 25살 이상 많으신 분한테 이렇게 표현 쓰는 거 한번 봐봐요. 읽어줄래요? 장제원 목소리로. 상대도 안 한다면서 열심히 상대를 하시네요. 김종인이 꼬붕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김종인 꼬붕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더군다나 노태우 꼬붕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 비판자의 말 모두가 정치적 의도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렴한 인식이 역시 정치 거간꾼답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말을 바꾸어도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중증 인지 부조화부터 치료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잘한다! 내가 저런 캐릭터를 싫어합니다. 김종인과 장제원이 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즐기긴 하는데 인간관계에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런 캐릭터가 있거든. 위아래도 없고 예를 들면 나 같으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비대위원회에 끌어오시느라 고생 많았다라고 그 상대방이 공동 인정해줘야 되는데 나가고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아사리판 같다는 표현 하나를 다시 긁어 넘어지면서 끝없이 저런 식으로 이게 즐길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정치를 완전히 희화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불과 얼마 전까지 지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이 조폭들이 하는 짓이 뭐야 이게. 근데 장제원의 마음이 저는 10분 이해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김종인이 하는 말이 뭐 좀 이렇게 귀 기울일 말이 있다거나 나한테 뭔가 약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쓴 얘기라고 하더라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한 것은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안철수를 쳐버렸어요. 그럼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우리의 승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호영이 안철수랑 작당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 승리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승리래. 그럼 이제 또 국민의힘은 또 뭐가 돼요? 아사리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자신의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장제원이 저런 얘기 할 수 있다. 왜냐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4.15 총선 때 이거 선거 대책위원장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해놓고 비대위원장 들어왔죠.
비대위원장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을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이놈 새끼들이라고 대화도 안 되는 놈들이라고 막 욕을 하고 나갔어요. 그게 뭐야? 여우가 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막 따먹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포도나무에 기어 올라가지 못 따먹었어. 그러니까 여우가 가면서 뭐라고 해요? 분명히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못 먹는 포도야 하고 나가는 거죠. 네. 김종인이 그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그런 말을 하고 나가니 장제원의 입장도 솔직히 이해가 되는데 네. 하지만 장제원은 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김종인이 정말 매 순간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매번 다른 얘기를 충돌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잘 보시면 김종인의 얘기는 그림이 있어요. 아도 지금도 사실 조직을 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같은 캐릭터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판에서 보면 내가 언론이 막 보도를 해주니까 그걸 가져와서 관종짓 하는 거거든요. 나는 김종인옹이 나가서 처음에 아사리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아사리판이잖아. 그러니까 장제원이 이 김종인을 향해서 훈수를 가장한 탐욕이다. 노역에 찬 정치 기술자다. 탐욕적 당 흔들기다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통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걸 본 기자가 김종인 옹하고 인터뷰를 할 때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또 거품력 이간질을 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홍준표 의원 꼬북이니까 그런 거 갖고 봐요. 이렇게 이제 된 거야. 나는 상대도 안 하고 지가 짓고 싶으면 지지라는 거다. 네가 짓고 싶으면 지져. 난 상대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말 자체가 장제원이 보기엔 말 안 한다면서 말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 때 막 수석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당신 노태우 꼬붕이니까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지금 오며 가면서 정치를 정말 개그 콘서트 없어진 이유가 이런 거라고. 희극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지금. 근데 저는 김종인이 국진당에 들어가서 원래는 안 들어가겠다고 해놓고 나서 들어가가지고 왜 저기까지만 하다가 나왔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지금 나와가지고 마치 정계에서 아예 떠날 것처럼 얘기해놓고 나서 국진당 때리기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열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매일 쏟아지고 있죠. 김종인이 왜 저렇게 나와서 계속 욕을 할 건데 그 안에 있지 않고 떠났을까? 정말 신물이 나서 그냥 떠난 것일까? 국진민 4.15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고 나서 아예 난파선 수준이었었습니다. 이 난파선 수준이었는데 김종인이 하나 두려운 게 있죠. 아예 보수 진영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4.15 총선 후에는 실제로 보수 진영이 아예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았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저거 사라지겠는데 없어지겠는데 했었거든. 이 상황이어서 이 난파선을 수리를 하려고 들어가긴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한 게 뭐냐면 나중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보수 정당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있으니까 수리를 해서 그저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5.18 묘역에 가갖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그다음에 이명박근혜 탄핵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한 게 나중에 밖에 나가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명분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이 있긴 있어야 돼요. 국진당이 있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만 딱 막고 딱 이렇게 인공호흡만 해갖고 생명만 소생시켜 놓고 밖에 나가. 근데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밖에 나가서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한 수순을 다 밟아 놓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김종인이 지금 자기 정치를 정말 하기 위한 노구를 이끌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확대시켜 보면은 여기에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숨어 있는 인물들이 있죠. 김무성일 것 같고요. 김무성은 영원한 모사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종인은 왜 저 당에서 모욕감을 느꼈을까? 김종인과 주호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매개체는 안철수라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과 상극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과정에 끝없이 김종인을 반대했던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김종인 계파가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등용했던 사람들은 김종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김종인이 그 당에 자기 지지 세력이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끝없이 김종인을 흔들었던 사람은 나는 김무성이나 주호영일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 대선 주자를 누구를 세울 거냐. 예를 들어서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나가도
윤석열 같은 주자가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으면 아무런 힘도 못 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입장에서는 들어가봐야 안철수일 거고 들어가봐야 홍준표일 거고 나머지는 거의 전무해. 유승민이나 오늘 뭐 원희룡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제주도지사 출마 안 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데 그건 대선 나가겠다는 뜻이니까 그 구도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도 국민의 힘을 무시할 만한 거죠. 만만한 대선 주자가 제대로 주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김종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가 이 당을 장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대선 주자 가장 유력한 사람을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윤석열한테 이제 추파를 던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측에서 일단은 선을 그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주고받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꽃감만 태워주면 가고 이 주고받기에 원내대표 나온 사람들이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거든. 자기 당에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까 안철수도 다 남의 당, 홍준표도 바깥에 있고 윤석열도 바깥에 있어. 이게 지들 말하면 지들끼리 빅3예요. 근데 원내대표들 투표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윤석열하고 내가 친해. 윤석열을 우리 당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있어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만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홍준표니 뭐 김무성이니 윤석열이니 뭐 전부 다 밖에 있고 지금 그나마 안에 있는 거는 뭐 주호영 정도?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할 만한데 근데 이걸 보시면요. 지금 이 김무성이래. 그 김종인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거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를 가지고 논 걸 보면 이후에 김종인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저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을 어떻게 가지고 놀 것인지죠. 안철수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안철수를 끌어들여가지고 아예 색깔을 빼가지고 바보를 만들고 버린 다음에 오세훈을 당선시켜버립니다. 이 방식이 그대로 저는 윤석열한테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하고요.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띄워주면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윤석열이 백조고 국민의힘은 오리고 백조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오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윤석열을 백조로 띄워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서 윤석열과 난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합니다. 왜 계속 띄워주면서 거리두기를 계속 하는 것이냐. 이거 안철수한테 했던 짓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을 현재 국민의힘 바깥쪽의 제3지대 이 제3지대에서 맹주였던 안철수를 바보 만들어서 빼버린 게 지금 김종인이에요. 안철수는 제3지대에 있지 못해요. 맹주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이 어쨌든 지지율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기대 가지고 자신의 몸값을 계속 키우죠. 자신의 몸값을 계속 키우다가 윤석열은 안철수 수준의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손아귀에서 놀 수 있다. 마지막에 안철수 탈색시키듯이 윤석열을 탈색시켜서 버릴 겁니다. 지금 윤석열 꼬시려고 김웅, 금태섭 이런 물건들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검찰들. 야, 나 다 네 친구들, 네 후배들이야. 괜찮아. 여기 와도 안전해. 아무도 안 때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여기서 바보 만들고 그 당을 자기가 먹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대선 후보에 나가서 정말? 당선되는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의 꿈은 그 길을 지금까지 저는 1년 반 동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럼 그때 몇 살인데? 지금 80이니까 최고령. 85세.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냥. 바이든이 너무 많은 것을 네.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그 현실적으로 본인도 욕심은 굴뚝 같을 수 있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으면 음. 내가 나갈 생각은 없지만 진짜 이러면 윤석열이 낙마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낙마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윤석열은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심이 있어요.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못 만들어요. 내가 봤을 땐 그렇다고. 왜냐하면 나타난 현상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유력 언론들이 다 작당하고 윤석열을 돕는 건 아니잖아. 하다못해 다른 언론이 안 받아주지만 MBC가, JTBC가, KBS 등이 보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증 안 하고 가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낙마를 하거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중에서 가장 뭐 나이를 떠나가지고 인생은 80부터라는 구호를 막 언론에 띄우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저쪽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윤석열 지지율만 보면 착시 현상이 나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호남에서도 윤석열 이재명이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띄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을 이 포지션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쪽 세력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내분을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한 놈들이지만 자기들은 완전히 별개의 주체로서 윤석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 과정이 내상이 심할 거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드리고 싶어서였고요. 윤석열이 요양원에서 빨리 턱받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끝날 텐데. 반기문처럼. 이제 거기에 좀 약간 찌끄러기 같은 이야기 좀 몇 분만 더 할게요. 조남관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좀 패드리려고. 여기 이제 우리 동훈이 있는 곳 있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여기 신임 부장검사 30여 명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얘가 윤석열 같은 짓을 하네. 검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의와 공정에 있다. 국민 눈에 비친 검찰 자화상은 힘이 세고 무섭다. 강자에 약하다. 오만하고 폐쇄적이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설선수범의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도해달라라고 신임 부장검사 30명한테 교육을 했다고 해요. 신났네 지금. 검찰총장 다 됐네요. 다행인데. 네, 완전 신났는데 지금. 네, 아니, 이게 네, 이게 지금 이제 조남관이 윤석열이 항상 늘상 입에 달고 달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정의와 공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이 거기 법무연수원에 갔어도 이 말 했을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을 과연 너네들이 쓸 수 있는 말이냐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건 바로 뭐예요? 96만 2천 원이란 말이죠. 96만 2천 원. 뭐 이번에 법무부 감찰에서 그 3명 중에 1명은 술도 안 먹었다라고 하면 뺀다라고 하던데 친구? 내 친구일 가능성도 있어요. 걔 술을 안 먹었거든 원래. 네. 그런데 뺀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나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또 1명은 이제 기소가 되겠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이 룸사롱 접대 사건 과연 정의와 공정이었는가? 형평성 있는가? 그러면 또 최근에 밝혀진 정경심 교수 증거 조작 사건, 네, 이건 거의 공작 수사죠. 이 이것이 과연 정의와 공정이었던 것인가? 아니면 또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유성 공무원 간첩 사건, 이것이 니네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인 것인가? 그러면 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조남관은 왜 그랬지? 문재인 대통령 키워뒀는데 왜 갑자기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징계받았을 때 윤석열 징계받았을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지금 아예 윤석열 아바타가 돼서 저러고 있지? 여기서 저는 조남관의 인생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면서 약점 잡힌 겁니다. 약점 잡힌 거야.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자기의 생각이었으면은 이런 데 가서 얘기할 때 자기의 철학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이 저 밖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총장 권한대행이고 쟤는 그냥 일개 검사야 지금 현재. 일개 검사인데 자기가 더 높은데 윤석열이 지금 전화해서 시킨 대로 다 하고 있어. 뭐 하는 짓이죠 이게? 내가 윤석열 아바타입니까? 그렇죠. 얘가 지금 약점을 잡힌 건데. 이 이야기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네. 근데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검찰총장 안 되는 걸 물먹어서 다시 한번 윤석열이 주장했던 가짜고 살곤수를 외치려고 하는 건지, 약자를 위한 수사를 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 약자를 보호하는 수사를 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윤석열과 다른 결로 말했는지는 몰라. 직접 안 들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윤석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 지향해야 될 가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의와 공정에 있다. 강자에 약하고 오만하고 폐쇄적인 검찰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워딩이 검찰총장이 되기 위한 손짓인지 아니면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정권이 잘못 가면요, 진짜로 검찰당의 출범을 잠시나마 목도하게 될 거예요. 윤석열이 뭐 3쿠션으로 국민의 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당을 만들게 되면 검찰의 우호적인 정치인들과 검찰이 유력한 사람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김웅이 당대표 나왔는데 지지율이 지금 현재 2위야. 네. 그게 이제 윤석열을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뭐 포지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온갖 작업들이 진행됐잖아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 변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대진이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완전 아바타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외압을 행사했다고 그러느냐. 그럴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내 이야기의 결론은 조남관이 최소한 누가 검찰총장이 되느냐가 아니라 조남관은 절대 검찰총장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한 발짝 물러서면 이성윤은 또 진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 뭘 진다고?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이 지금 이해가 안 이정재가 또 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또 진다고요. 이 전쟁. 조남관이 됐어요. 검찰총장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움직임은 조남관의 움직임은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조국 장관님 임명할 때랑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죠. 지금 이성윤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공격하고 들어가는 방식이 조국 장관님 공격했을 때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와 기소의 타이밍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캐비넷에 들어있는 것을 이성윤과 관련돼서 뭐 캐비넷에 다 쟁여놨던 것을 이제 열어 타이밍 열어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할지도 모르겠어. 이제 기소해. 정치적 부담을 줘. 그건 조국 장관님 할 때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조남관이가 원래 저런 인간이었냐 아니면 정말 약점을 잡힌 거냐 전 약점 잡힌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쟤는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조남관을 그냥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남관 인생 불쌍한 건 그 사람 자기 뭐 업보지 뭐. 그래서 저는 조남관에 대한 건 윤석열과의 두 번째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남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했던 굉장히 대표적인 인사예요. 네. 사실 이제 대검 차장 임명할 때도 추미애 장관 등에 의해서 발탁된 인사예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갔어요. 근데 윤석열 징계 등에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덜 변합니다. 윤석열 편드는 쪽으로. 그 구조에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조남관이 그 윤석열 사태에 이전까지만 해도 진짜로 신임받고 괜찮은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구호가 그거야. 검사는 검사일 뿐. 그런 정도의 인물이 지금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 일종의 다 프레임인데 적당한 타협하는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내세울 것이냐. 그러면서 이성윤한테는 흠결이 생겼다. 지금 기소 당하거나 만약에 진짜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성윤 입장에서는 기소를 안 당하려고 엄청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대진이었는데 뭔 소리냐. 내가 그 변호인 이야기 들어봐도요.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짜맞추게 해가지고 이성윤이 거기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거 기소하겠다라고 해서 기소된 상태니까 검찰총장 하면 안 된다. 그 구조 속에 잔머리 엄청 굴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 후보들이 있어. 뭐 김호수도 있고 뭐 봉욱도 있고 있는데 이성윤이 안 되면 혹시 나한테 오는 자리가 아닐까? 적당히 타협하는 자리가 아닐까? 근데 그 자리가 왜 중요한지를 윤석열이 말을 해줬잖아요. 사실은 검찰총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옛날에는. 왜? 권력 다른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검찰이 권력을 부역하게 만들었었던 정권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정권이잖아요. 말 안 들면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바지 벗겨서 혼외자 만들어버리고. 근데 문무일 때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윤석열이 그 샘플을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는 인사로 조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어중간하게 논란 안 만들려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우리 같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죠. 저런 자도 검찰총장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도 그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득이 거기서 얻는 이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명을 하거나 뭐 아파트 가격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 이게 진짜 저는 원래 한동수 부장이 검찰총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상황이 국민투표로 하자. 이렇게까지 오니까 이성윤이 돼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 된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성윤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100만 공무원은 전부 다 직권남용이에요. 공무원이 하는 행동 중에 직권남용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을 지금 걸 수 없는 걸 걸었다. 이게 바로 박범계가 얘기한 그 타이밍 수사 기소에 또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 혹시나 보고 계시면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협치를 하면요, 언론이 협치하니까 잘한다 해줄 것 같죠. 협치 요구가 예를 들면 같은 결인 거예요. 조남관을 임명하는 것도 협치 결인 거고, 공시지가를 뭐 12억으로 많이 그죠. 보유세를 12억 이상을 올리는 것도 협치인 거고. 근데 그 협치를 한다는 게 언론이나 저쪽 세력들이 아유 민주당이 이제 반성했네라고 받아들여진 지점이 아니라 기세, 공세에서 밀리는 거예요.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정치는 자기 지지층을 굳건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중간하게 협치란 이름으로 야합하고 가면 지지층이 버립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윤이 기소가 되면 검찰총장 될 수 없어 하는 건 그쪽 프레임인 거지. 비슷한 이야기로 아까 그 댓글창에 글 쓰셨던 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가져오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푸나님은 현실을 너무 몰라요. 근데 내가 그저 댓글을 보기 전에 말씀드렸잖아. 원칙은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4, 5억이면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해야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게 잘못된 건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칙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삐져나온 애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데도 아직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룸을 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지지자들의 힘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 정도까지 간다면 애초에 뭐 멱살 잡고 한 대 치고 시작해야 말을 듣는다고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을 안 해놨으니 지금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조남관까지 이런 짓을 하냐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검찰 이야기 한 게 조국 장관내가 당하고 있는 고초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어떨 때는 조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아파요. 그 이름이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져다 쓴 일종의 타겟. 그 타겟이 재판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 100%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오히려 조국을 뭐 수호한다, 만다 이런 프레임에 빠지실 게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해결이 돼야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이 숨을 쉬는 거예요. 조국 장관대도 안 돼버리고 이쪽에서는 협치를 해버리고 부동산 정책은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느 하나라도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모였는데 조국 장관의 재판은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막 보호했던 놈이 검찰총장이 돼봐. 그러면 조국 장관이 억울한 부분을 벗겨낼 수가 있는 힘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판사도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여론이라니까요. 다른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아도 판사는요. 핸드폰 없습니까? 컴퓨터 안 봅니까? 조국 장관 내 재판에 관련해서 보도 안 보겠습니까? 여론이 중요하다고. 내가 판결을 했는데 이게 그냥 유명한 사건이야. 그럼 판결에 대해서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조작이다라고 댓글이 상위 올라가면 영향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이걸 버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나는 알고 있지만 나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아니 얘기해 주세요. 아니. 내 말의 의미는
그걸 지우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니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검찰 개혁이 사실 일반 국민한테는 그렇게 관심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르고 빨리 덮고 빨리 다른 거 가야 됩니다. 지금 진도 빨리 네. 빼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박근혜가 한 4년쯤 살았거든요. 박근혜가 탄핵된 거랑 형사상 처벌을 받은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사람들이 또 지금도 착각을 하고 있던데 박근혜는 탄핵을 당한 건 전문 용어로 행상책임이어서 행상책임. 국민에 대한 태도. 왜 권력을 줬는데 남한테 그 권력을 줘버렸다거나 대통령으로서 세월호 구조를 못했다거나 하는 그것들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탄핵을 당했던 거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는 뇌물을 받았다든지 직권남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감옥살이 한 4년쯤 했는데 이제 18년 남았습니다. 그 4년을 했는데 반성도 안 하는 인간한테 사면했주는 놈들이나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어떤 지방에서 열심히 근무하던 대학 교수를 조국의 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한겨울에 감옥살이 4년을 시키고 있는 건 정상이 아닌 거죠.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그 얘기 꼭 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시다. 배고파 뒤지겠다 아주.